안녕하세요. 미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 사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지도를 봤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고구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고구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고분벽화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고구려라 그러면은 그 강건한 민족의 기상이라든지 용기와 패기 뭐 이런 거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시대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을 텐데요. 고구려는 아마도 강력한 그 왕권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그림은 무용총에서 나와 있는 수렵도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무덤을 얘기할 때 묘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총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묘와 총 그 차이점이라면은 아마도 무덤이 발견됐는데 이게 누구의 묘다라고 밝혀지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묘, 누구누구의 묘, 강서대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근데 묘가 발견됐는데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총이라 붙이는 거죠. 이 무용총이라는 것은 그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그림의 고분벽화가 나와 있던 무덤이다 해서 무용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안에 이런 사냥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다 해서 수렵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구려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백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라 그러면은 BC 18년부터 660년, 우리 사국시대를 보게 되겠지만은 그 국가가 존재했던 기간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한 4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막 지나가 버리죠. 우리 역사를 바라다 보면은 우리 역사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몇백 년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 천년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하나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천년 이상 간다,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나라가 세워진 지 뭐 100년 이상 넘는 게 참 어렵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국가를 만들어졌다라면 그런 권력 구조가 몇백 년씩 그냥 가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백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으로 만들었던 간음보살 입상이 있는데 이게 국보 247호에 해당되는 그 충청남도에 있는 국립공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미 우리 불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알 때 백제라 그러면 백제 수도가 어디일까요? 혹시 수도? 일반적으로 한성 이런 얘기 하기도 하죠. 뭐 웅진, 수도 많이 옮기죠. 웅진으로 옮기도 하고, 또는 사비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요. 웅진하면 오늘날 우리 공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비하면은 이제 부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백제 지역에서 이런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이런 유물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불교가 등장했던 이 백제의 가장 큰 특징들을 한번 본다면 아마도 백제는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러한 문화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 하나 본다면요. 이게 교과서 81쪽의 사진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그냥 줄여서 백제 대향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물들은 대체적으로 명칭을 붙일 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유물들을 가만히 분석해 본다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재료예요. 이 재료가 뭐라는 얘기죠? 금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금동.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재료.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용봉, 용과 봉황. 그래서 요 유물을 보니까 밑에에 용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모습이 봉황을 조각해 놓은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봉래산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봉래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봉래산이란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이 사는 산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산을 봉래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용과 봉황이 나오고 봉래산을 조각해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용도가 뭔가 하면은 바로 향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향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물들을 분석한다면은 제일 앞에는 재료, 중간에는 내용, 제일 끝에는 용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제일 위에 있는 부분, 봉황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봉황이라면은 이제 이 유물을 좀 더 분석해 본다면은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봉황을 조각해 놓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대표하는 봉황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는 이게 신들이 산다는 봉래산을 조각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여러 악사들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사들의 모습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나와 있고, 이거는 또 낚시하는 신선을, 신들의 산인데 여기에 사는 신선들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부분이고요.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말 타고 달리는 기마,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기마 수렵상. 그래서 조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신선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연꽃 문양. 그래서 불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꽃 무늬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땅을 대표하는 바로 용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생명체, 그래서 하늘과 땅과 생명체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천지인이라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하늘과 땅과 생명은 원래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런 의미들이 이 문화재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백제의 대표적인 국보급 유물이 있다면은 서산 용현리에 있는 서산마의 삼존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백제의 미소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너그러운 표정, 이런 표정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백제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농경사회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유물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백제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무덤 양식입니다. 백제의 무덤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무덤을 보니까 벽돌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축분, 벽돌무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무열왕릉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열왕릉의 벽돌무덤, 그 무덤방이 나오는데, 이게 무덤 속에 벽돌로 하나하나 다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특한
백제 시대의 무덤 양식이 발견되어졌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벽돌에 보면은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수 봉황문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산과 물, 봉황의 모습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벽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수 봉황문전,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고요. 산수문전, 산과 물,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 벽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또 한 가지 독특한 문양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도깨비 문양이죠. 그래서 산과 경치 앞 나오는 도깨비 문양이 들어가 있는 벽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도깨비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런 도깨비 문양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 속에서 도깨비와 연결되어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깨비 문양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본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예전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진이 뭔가 하면은 언제적의 사진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 월드컵이 우리가 그 당시에 4강에 갔었는데 그 월드컵 경기 동안에 축구 응원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응원단의 모습 이름이 바로 붉은 악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죠. 붉은 악마의 모습들인데, 이 붉은 악마의 모습은 어디서 가져왔을까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왔는 거죠.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고조선이 BC 2333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요. 고조선 이전의 시기가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이전 시대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배달국 시대라는 말을 쓰죠. 오늘날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달이라는 것이 바로 고조선 이전 시대, 그때를 한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웅 시대를 가지고 배달국 시대, 밝음을 추구했던 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배달국,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 배달국 시대에 한웅이 18분이 계셨다라는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14번째 한웅이 누군가 하면은 자우지 치우 한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 자우지 치우라는 분의 내용들이 다 지워져 있지만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죠. 그 중국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모든 전쟁에서 다 패한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는 대체적으로 성자 입장에 기록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모든 패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때 패했던 게 누군가 하면 자우지 치우에게 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역사 인물 속에서는 자우지 치우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분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 자우지 치우를 모든 전쟁에서 승자였기 때문에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 옹립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손들은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보게 되면 이 치우를 모시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미 치우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치우의 상징성을 가지고 깃발로 만들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려 사극을 그렇게 많이 못 봤겠지만은, 고구려 사극 나올 때 그 당시에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투구를 쓰는데, 투구에 뿔이 났는 모습의 투구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언젠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자우지 치우 한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깃발에 그려서 전쟁에 가져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붉은 악마가 한일 월드컵에 나가면서
응원 도구에 이 좌우지 치우를 소환하는 거죠. 소환해서 붉은 악마로 해서 도깨비 형상으로 모습을 표현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도깨비 형상의 디자인을 통해서 좌우지 치우의 모습을 소환해서 깃발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전쟁의 신을 모시고 축구 응원을 하러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노래를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은 못할 텐데 그 솔앤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솔앤진이라는 가수가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역사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고대 역사가 굉장히 위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솔앤진이 대학을 가서 가수가 될 때 가수가 되면서 우리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때 지어 불렀던 노래가 태주신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검색하면은 노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래방에 가면은 태주신가라는 노래를 찾게 되면은 이 노래가 나올 거고요. 이 노래가 고어로 부릅니다. 고어로 불러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은 그 고어로서 상징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 한 곡을 고어로 부르는데 태주신가란 게 어떤가 하면은 주신이란 것은 조선을 의미하죠. 조선을 의미하는데 앞에 클 태자를 붙여서 큰 조선, 그러니까 예전에 큰 조선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이제 태주신가가 될 텐데요. 고어로 부르니까 뜻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곧 제가 여기 자막으로 번역을 해 놓은 텐데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달 주신의 빛이와 어비지야 하늘이시여 이제는 우리를 어비지야 주신 나와
주신 돌아와 이제는 날이 주신 돌아와 노래가 굉장히 좀 색달랐죠. 이 소렌진이라는 가수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못 얻었던 가수지만은 무명의 가수에 가깝게 활동했던 가수이지만은 우리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고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노래가 몇 곡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태주신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그래서 근래 와서 이제 보성 녹차 그 광고의 뒤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노래가 이 태주신가였습니다. 또 대표적인 유물이 있다면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이란 것이 있죠. 이게 백제의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정리되고 있는데 신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국보 제83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되기 전에 그 시다라타 태자였죠. 그래서 시다라타 태자였을 때 그 중생들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명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이 바로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똑같은 모습의 방가사유상이 일본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목조로 되어 있는 미륵 보살 방가사유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일본에서는 굉장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조각품이 발견됐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다 해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일본 국보 제1호로 지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기 시작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유물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닮았을까요? 일본 국보 1호와 우리나라 국보 제83호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재료가 우리 거는 금동이었고 일본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은 목조였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신라가 또는 백제가 일본의 이 모습을 가져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와 공동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방가사유상의 재료가 뭔가 했더니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그 적송이었죠. 붉은 소나무. 붉은 소나무였는데, 붉은 소나무는 문제가 딱 발생되는 게 일본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그런 소나무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이제 적송인데, 붉은 소나무인데, 이 재료가 붉은 소나무 적송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우리나라 거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증명됨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국보 1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보 1호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유물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방가사유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아마도 문화는 고급 문화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더 위대했기 때문에 일본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에 넘어간다면, 신라는 우리 지역 경상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라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신라는 아마도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등장했을 거고, 좀 더 토속적이고 정교하고 조형 감각이 상당히 뛰어났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경주에 있는 분황사, 분황사의 석탑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더 높은 탑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화강암으로서 인왕상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토기들, 그래서 신라의 또 대표적인 토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토기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죠.
그리고 조형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크기는 크진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신라의 문화가 고급스럽고 정교하고 좀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토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토우가 있는데, 이 토우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한번 구워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얘기할 때 테라코타 형태의 기법이 이 신라 토우의 기법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테라코타 형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토우 같은 경우는 주술적인 목적을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또는 토우 장식을 하고 있는 그 목이 긴 항아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라 토우들 보게 되면 장식들이 굉장히 에로틱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신라의 대표적인 하나의 무덤이 있다면 바로 천마도, 그 무덤이 천마도가 나와 있는 무덤이 돼서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경주에 있는 천마총에 이 천마도가 나와 있다 해서 이름이 천마총이라 붙어 있는 거죠. 누구의 무덤인지 잘 모르겠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천마총에 보면 이 천마도가 나오는, 천마도가 뭔가 하면은 말 안장에 거기 붙어 있는 가죽으로 만든 그 부분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래라 그럽니다. 다래라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하늘을 나르는 천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마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자, 이어서 가야를 잠시 보겠습니다. 가야는 굉장히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 해당되죠. 철기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던 그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금동관을 볼 때 굉장히 단순한 또는 철로 만드는 갑옷들,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단순한 모습의 간결한 문양의 유물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 사슴이 장식되어 있는 단지, 구멍이 난 단지의 모습에 대해서 구멍단지란 말이 붙어 있는데, 이 앞에서 봤던 신라의 유물하고는 좀 더 다르게, 신라는 굉장히 좀 화려했다면은 가야의 모습들은 굉장히 간결한 문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시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시대를 삼국시대 또는 사국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국시대가 끝나면서 이 신라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 거죠. 신라가 통일을 하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많이 아쉬운 점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신라가 통일을 했다면은 삼국 또는 사국을 다 통일을 해버렸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신라는 그 당시에 당을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차지했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앞에 보이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신라는 전체 영역을 가지지 못하고 대동강 이 남부만 가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그 당시에 당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발해가 건국이 되어지게 되는데, 발해가 언제 건국되는가 하면은 698년도에 대조영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해가 건국되어졌던 해를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거의 1300년 전에 건국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698년이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지금 1323년째가 올해가 되겠죠.
그 발해가 남아 있는데, 이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따지면은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에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발해가 698년도에 건국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요. 요게 1997년 12월 31일 사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그 왼쪽에 뗏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뗏목이 발해 1300호라는 뗏목입니다. 이게 이제 1997년이니까 발해가 건국되어진 해가 698년이죠. 그러니까 698년부터 따져서 1997년이라는 얘기는 1300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 역사 속에서 잊혀져 있는 발해를 되찾기 위해서 젊은이 4명이 발해를 되찾고자 하는 이벤트를 하나 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해 1300호의 꿈이다 해서 발해 1300호라는 앞에 보이는 뗏목을 만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제주도 성산포까지 항해를 시작하고자 했는 거죠. 그 항해 거리가 약 1300km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항해를 하기 위해서 1997년 12월 31일 날 저 뗏목에 젊은이 4명이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출발하고자 했던 그 거리라는 것은 저 위쪽에 보이는 블라디보스톡에서 1997년 12월 31일 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제주도 성산포까지 약 1300km는 좀 덜 됩니다만 1300km에 가까운 거리를 저 앞편에서 봤던 뗏목을 타고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1월 3일 날, 1월 7일, 9일, 11일, 14일, 15일, 그래서 1월 17일 날 동해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풍랑을 만나서 이 뗏목은 정처 없이 떠나서 1월 23일 날 8시경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견되었을 때 그 뗏목에는 그 4명의 시체와 항해 일지만 남기고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타고 있던 선장이 누군가 하면은 장철수 씨고요. 그리고 함께 했던 이덕영 씨, 이용호 씨, 임형규 씨, 이렇게 4사람이 그 뗏목 1300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이런 항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역사 발해를 되찾자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네들의 뜻이 담겨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도고섬에, 그 지도의 오른쪽에 나오는 게 일본의 도고섬인데요. 도고섬에 1월 23일 날 발견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대중 가수가 노래를 하나를 지어 부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도 그 당시 인기가 20년 전쯤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런 가수였는데요. 지금 오늘날 뭐 BTS만큼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가수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발해를 꿈꾸며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발해를 꿈꾸며 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줄 텐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수가 누군지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민족인 형제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10년 너는 날 부르는 나, 저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린 몸을 밝아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절규하는 우리 지켜줘.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한 미래가 있어. 우리에겐 네, 노래를 잘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이름이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요즘 또 가끔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이름, 언젠가 나의 작은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작은 우리 힘든 우리는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들리는데. 우린 몸을 밝아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절규하는 우리 지켜줘.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절망인의 눈물이 있어. 나에게 가스로울 수도 없는가. 자유롭게 저 새들과 함께 날고 싶어. 항상 바라는 건 서로가 웃고 먹고 사는 건, 이제 함께 바다를 보며 바로 스테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발해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통일신라 시대부터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